평생 빚 없이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가난한 아버지가 되었을까?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혼자 작은 월세방 부엌 식탁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다. 형광등 불빛 아래 홀로 마시는 술은 쓰디쓸 뿐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집들의 불빛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손에 쥔 소주잔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 25년간 악착같이 일했고 단 한 번도 빚을 지지 않으려 애썼으며 자식들을 위해 가진 것을 모두 내어줬다. 그런데 왜 이토록 초라한 노년을 맞이하게 된 걸까? 오늘 친구들은 강남에 산다고 했다. 집값이 20억이 넘어갔다고, 대출은 다 갚았다고, 이제 월세 받아서 여유롭게 산다고 자랑했다. 반면 나는 1억 3천에 팔았던 지방 집마저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다 써버렸다. 지금은 보증금 3천에 월세 50만 원짜리 투룸에서 아내와 단둘이 산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원망했다. 성실함이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정직하게 살면 된다고, 빚 없이 살면 된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된 걸까? 잔을 비우고 또 따랐다. 목구멍이 화끈거렸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는 내 인생의 선택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봤다. 이것은 50대 중반의 지방을 선택했던 한 평범한 가장의 이야기다. 성실함이 배신당한 시대를 살아온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 같았지만 끝내 다른 종류의 부자가 된 한 남자의 고백이다. 1999년 50세가 되던 해봄,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서울 본사에서 25년을 일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 드디어 2억 원을 넘어섰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IMF 외환위기를 견디며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고 외식 한 번 줄이고 옷 한 벌 아끼며 모은 돈이었다. 통장에 찍힌 2억이라는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은 이미 만만치 않았다. 괜찮은 동네의 30평대 아파트는 3억 원이 훌쩍 넘었다.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아봤다. 1억 5천만 원을 빌리면 된다고 했다. 이자는 월 100만 원 정도. 20년 동안 갚으면 된다고 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다. 20년. 70세까지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였다. 매달 100만 원의 이자. 월급의 절반이 대출 이자로 나가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도 망설였다. 우리 부부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빚을 진 적이 없었다. 신용카드 할부도 해본 적 없고 카드 값은 항상 일시불로 냈다. 그것이 우리의 원칙이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같이 서울에 집을 사라고 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지금 사야 한다고,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지금이 기회라고 강력하게 추천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빚 없이 사셨다. 6.25 전쟁 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빚 한 푼 지지 않고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하셨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빚은 사람을 망치는 거라고. 없는 돈으로 사치하지 말라고. 가진 돈으로 살라고. 그 말씀이 내 뼈속 깊이 박혀 있었다. 어린 시절 우리 동네의 빚 때문에 집을 잃고 야반도주한 집이 있었다. 그 집 아이와 나는 같은 반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자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나중에 들으니 빚쟁이들이 집 문에 딱지를 붙였고 한밤중에 이사를 갔다고 했다. 그 모습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았다. 빚은 곧 두려움이었다. 빚은 곧 불안이었다. 빚은 곧 자유를 잃는 것이었다. 매달 100만 원의 대출 이자를 내며 쪼들리는 삶을 상상하니 숨이 막혔다. 만약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면, 구조조정이라도 당하면, IMF 같은 위기가 또 오면 그 빚은 누가 갚는단 말인가?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는 건 아닐까? 불안이 엄습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고민했다. 그때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다. 인사팀에서 경남 창원 공장으로 파견을 가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파견 수당이 붙어서 월급이 지금보다 20만 원 더 나온다고 했다. 공장이 새로 확장되면서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3년 정도 다녀오면 본사 복귀도 가능하다고 했다. 나는 즉시 창원의 부동산 시세를 알아봤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현지 부동산에 전화도 했다. 30평대 아파트가 1억 원 안팎이었다. 서울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내가 모은 2억으로 집을 사고도 1억이 남았다. 대출 한 푼 없이 깨끗하게 내 집을 가질 수 있었다.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서울에서 대출 1억 5천을 받으면 월 100만 원 이자. 20년이면 총 2억 4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 반면 창원에서는 대출이 전혀 없다. 매달 1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 3년이면 3,6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었다. 무엇보다 빚이 없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컸다. 아내와 상의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다. 아내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결국 내 의견을 존중해줬다. 빚에 시달리며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다고 했다. 아이들도 아직 어리니까 적응할 거라고 했다. 당시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작은아이가 유치원이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다. 아빠 회사 때문에 다른 도시로 이사 가야 하는데 괜찮겠냐고. 큰아이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 싫다고 했지만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고 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결정했다. 지방으로 가자. 빚 없이 떳떳하게 온전히 내 것인 집에서 살자. 숫자로 표현되는 자산 가치보다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1999년 6월 인사 발령이 났다. 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 순간 내 인생의 항로가 바뀌었다. 당시에는 몰랐다. 이 선택이 25년 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1999년 여름, 우리 가족은 서울을 떠나 창원으로 내려갔다. 이삿짐을 싼 트럭이 서울을 빠져나가는 순간 나는 뒤를 돌아봤다. 25년을 살았던 서울이 점점 멀어졌다. 가슴 한편이 아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있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생각했다. 잘한 결정이라고. 빚 없이 사는 게 최고라고. 친구들은 대출에 쪼들리겠지만 나는 여유롭게 살 거라고. 그렇게 나는 확신에 차 있었다. 창원에 내려온 첫날 나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공기가 완전히 달랐다. 서울에서는 늘 매연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여기는 풀과 나무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니 폐 속까지 시원했다. 2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맑은 공기였다. 우리가 산 아파트 단지는 넓고 쾌적했다. 서울에서는 주차 공간을 찾느라 아파트를 몇 바퀴씩 돌아야 했는데 여기는 주차 공간이 텅텅 비어 있었다. 차를 세우고 내리니 조용했다. 차 경적 소리도 사람들의 급한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새소리만 들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집으로 올라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햇살이 가득 들어왔다. 남향이었다. 거실이 넓어 보였다. 30평인데도 서울의 40평보다 넓게 느껴졌다. 벽지도 깨끗했고 장판도 새 것이었다.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열었다. 앞에 산이 보였다. 초록빛 산이 시야에 가득 들어왔다. 서울에서는 아파트와 건물만 보였는데 여기서는 자연이 보였다. 아내가 내 옆에 서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나도 웃었다.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은 신나서 집안을 뛰어다녔다. 큰아이가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다. 작은 아이도 자기 방에서 깔깔 웃었다.
서울에서는 두 아이가 한 방을 썼는데 여기서는 각자 방을 가질 수 있었다. 다음 날 아파트 단지를 둘러봤다. 놀이터가 넓었다. 아이들이 몇 명 놀고 있었는데 서울처럼 북적이지 않았다. 그네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탈 수 있었다. 작은 아이가 그네를 타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맑았다.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봤다. 편의점, 슈퍼, 작은 시장이 있었다. 서울보다 물가가 저렴했다. 과일 가격이 절반 수준이었다. 고기도 싸고 채소도 쌌다. 장을 보고 나오는데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서울에서는 10만 원 들었을 물건이 6만 원밖에 안 나왔다. 일주일이 지났다. 이웃 아주머니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어보니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였다. 손에 김치통을 들고 있었다. 서울에서 왔다며 낯설 거라고 이거 당근 김치라며 드셔보라고 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다. 아내가 감사하다며 받았다. 문을 닫고 나서 아내가 나를 보며 말했다. 서울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는데 여기는 인심이 참 좋다고. 그 김치를 먹어봤다. 맛있었다. 정성이 느껴졌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회사 생활도 만족스러웠다. 본사보다 업무 강도가 약했다. 야근이 거의 없었다. 저녁 6시면 퇴근벨이 울렸다. 서울에서는 8시, 9시까지 일하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6시 퇴근이 원칙이었다.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7시였다. 아이들이 반겼다. 아빠가 일찍 들어오니 아이들도 좋아했다. 저녁을 같이 먹고 TV를 보고 아이들 숙제를 봐줬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었다. 주말에는 가족과 등산을 갔다. 근처에 작은 산이 있었다. 1시간이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산이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천천히 올라갔다.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아름다웠다.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바람이 시원했다. 큰아이가 나를 보며 말했다. 여기 진짜 좋다고. 서울보다 훨씬 좋다고. 내 마음도 같았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경제적 여유였다. 대출이 없으니 매달 월급이 고스란히 우리 것이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뿌듯했다. 서울에 있었다면 100만 원은 대출 이자로 나갔을 텐데 여기서는 그 돈을 저축할 수 있었다. 파견 수당까지 붙어서 월급이 20만 원 더 나왔다. 매달 50만 원씩 저축했다. 1년이면 600만 원. 5년이면 3천만 원을 모을 수 있었다. 생활비도 훨씬 적게 들었다. 서울에서 외식하면 한 끼에 5만 원은 들었는데 여기서는 3만 원이면 충분했다. 주말에 고깃집에 가도 부담이 없었다. 시장 물가도 저렴했다. 같은 돈으로 서울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었다. 아내도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지 얼굴이 환해졌다. 서울에서는 늘 뭔가에 쫓기는 듯 바빴는데 여기서는 여유가 생겼다. 아내는 오후에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다. 취미 생활도 시작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웠다. 저녁 식사 후 아내와 나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다. 별 내용도 아닌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함께 웃었다. 서울에서는 이런 시간이 없었다. 나는 야근에 시달렸고 아내는 아이들 학원 뒷바라지에 지쳐 있었다. 이곳에서의 삶은 달랐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급할 것도 없었고 조급할 필요도 없었다. 가끔 서울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바빴다. 요즘 야근이 많다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가 있다고,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다고 했다. 집값이 올라서 좋긴 한데 당장 팔 수도 없고 이자는 계속 나가니까 빡빡하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저런 스트레스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또 다른 친구는 더 힘들어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온다고 대출이 있는데 혹시 잘리면 어쩌냐고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했다.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빚이 없으니 설사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겨도 최소한 집은 지킬 수 있다고. 빚 없는 삶은 마음의 평화를 주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이 기분 좋았다. 출근길에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웠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나는 내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2000년대는 우리 가족에게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큰아이는 중학교에 진학했다. 전학 온 학교에서 금방 적응했다. 성적도 우수했다. 학교에서 항상 1, 2등을 했다.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 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따님이 정말 똑똑하다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다고, 이대로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마음이 뿌듯했다. 내 딸이 자랑스러웠다. 작은 아이도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작은 아이는 큰 아이보다 활발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렸다. 축구를 좋아해서 방과 후 축구 클럽에 들어갔다. 주말마다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나는 빠짐없이 가서 응원했다. 작은 아이가 골을 넣으면 나도 덩달아 소리를 질렀다. 주말은 온전히 가족의 시간이었다. 토요일 아침이면 가족 모두 일찍 일어났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등산을 갔다. 근처에 여러 산을 다녔다.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나는 회사 이야기를 했다.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그 시간이 소중했다. 정상에 도착하면 배낭에서 김밥과 과일을 꺼내 먹었다. 바위에 앉아 경치를 바라보며 함께 웃었다. 그 순간이 행복이었다. 일요일에는 가끔 여행을 갔다. 차로 1시간이면 바다에 갈 수 있었다. 진해, 통영, 거제도. 근처에 아름다운 곳이 많았다. 통영에서는 신선한 회를 먹고 거제도에서는 해수욕을 즐겼다.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뛰어놀았고 우리 부부는 파라솔 아래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행복하다고. 서울에 있었으면 이런 시간 못 가졌을 거라고.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서울에 있었다면 나는 주말에도 일했을 것이고 아이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 것이다. 봄에는 진해 군항제에 갔다. 벚꽃이 만개한 거리를 걸었다. 온 세상이 분홍빛이었다. 아이들은 떨어지는 꽃잎을 손으로 받으며 좋아했다.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은 지금도 앨범에 고이 보관되어 있다. 여름에는 계곡에 갔다. 물이 시원했다. 아이들은 물놀이를 하고 나는 옆에서 지켜봤다.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있으니 더위가 싹 가셨다.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갔다. 산이 온통 빨갛고 노랗게 물들었다. 낙엽을 밟으며 걷는 소리가 경쾌했다. 겨울에는 집에서 따뜻하게 보냈다.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영화를 봤다. 팝콘을 튀기고 이불을 덮고 함께 웃고 울었다. 이웃과도 가까워졌다. 옆집 아저씨와는 주말마다 등산 친구가 되었다. 함께 산에 오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아랫집 아주머니와 아내는 절친이 되었다. 명절 때는 함께 떡을 만들고 김장철에는 김치를 담갔다.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공동체였다. 사람들은 서로를 챙겼다. 누가 아프면 반찬을 갖다 주고 경조사가 있으면 함께했다. 나는 이곳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웠다. 빚도 없고 여유도 있고 가족과 시간도 보내고 이웃과도 정이 있었다.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2005년에 승진했다. 창원 공장 생산팀장이 되었다. 월급도 늘었다. 파견 수당까지 합치면 서울 본사 팀장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저축도 차곡차곡 쌓였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뿌듯했다. 5천만 원을 넘어섰다. 이 정도면 노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게 순조로웠다. 가끔 서울에 올라가 친구들을 만났다. 1년에 한두 번 동창회가 열렸다.
친구들은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었다. 대출 이자를 갚느라 쪼들리고 야근에 시달리고 주말에도 회사 일로 골프 접대를 다녔다. 표정들이 피곤해 보였다. 한 친구는 매달 대출 이자 100만 원 나간다고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월급 받으면 바로 통장이 텅텅 비어버린다고 했다. 또 다른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집값은 올랐다는데 당장 팔 수도 없고 그냥 숫자일 뿐이라고. 실제 생활은 빡빡하다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친구들은 겉으로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힘들게 살고 있다고. 나는 빚도 없고 가족과 시간도 보내고 이게 진짜 행복한 거라고. 한 친구가 나에게 물었다. 창원에서 집값 얼마나 올랐냐고. 나는 대답했다. 별로 안 올랐다고. 1억에 샀는데 지금 1억 2천 정도, 2천만 원 정도 오른 것 같다고. 친구가 말했다. 그래도 대출 없으니까 편하겠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고. 정말 편하다고. 마음이 정말 편하다고. 친구들은 부러운 눈으로 나를 봤다. 나는 그 시선이 좋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서울에 있었다면 지금쯤 빚에 쪼들리며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거라고. 지방에 와서 잘했다고. 그렇게 나는 위안을 삼았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그 10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기였다. 매일 아침 햇살과 함께 일어났고 저녁에는 가족의 웃음소리와 함께 잠들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 평화가 곧 깨질 거라는 것을. 2010년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을. 변화는 갑자기 찾아왔다. 2010년 초 회사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다.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회사 실적이 악화되었고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공지문을 읽는 내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에 땀이 났다. 50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한다고 했다. 희망자는 인사팀에 신청하라고 했다. 명퇴 보상금은 근속연수와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했다. 나는 그해 55세였다. 명퇴 대상 한가운데였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다. 아직 60세까지 5년이나 남았는데 왜 지금 나가야 하지? 나는 성실하게 일했고 팀장까지 했는데 왜 나를 내보내려는 거지?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복도에서 만난 동료들은 불안한 표정이었다. 휴게실에서는 명퇴 이야기만 나왔다. 명퇴 안 하면 더 불리한 조건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지금이라도 신청하는 게 나을 거라는 이야기가 들렸다. 일주일 동안 고민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인사팀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 명퇴 보상금은 1억 원이었다. 30년 근속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다. 1억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5년치 월급을 생각하면 손해였다. 5년이면 약 2억 원을 벌 수 있었는데 1억 원만 받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명퇴를 거부하면 더 불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미 몇 명은 명퇴를 신청했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아내와 상의했다.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아직 5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말했다. 선택권이 없는 것 같다고. 지금 나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1억 원 있으면 몇 년은 버틸 수 있다고. 그 사이 다른 일을 찾으면 된다고. 아내는 말했다. 나이가 있는데 일 찾기 쉽지 않을 거라고. 나는 대답했다. 괜찮다고. 나는 경력도 있고 대기업에서 팀장까지 했다고. 어디서든 필요로 할 거라고.
나는 자신감이 있었다. 30년 경력, 대기업 팀장 출신. 이 스펙이면 어디서든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고민 끝에 명퇴 신청서에 도장을 찍었다. 2010년 3월 나는 30년 다닌 회사를 떠났다. 퇴사하는 날 책상 서랍을 정리했다. 30년간 쌓인 물건들이 나왔다. 명함, 볼펜, 수첩, 사진. 하나하나가 추억이었다. 책상 위에 있던 명패를 내려놓았다. 생산팀장 김시덕이라고 적힌 그 명패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다. 목이 메었다. 동료들이 와서 인사했다. 악수를 나누며 서로 눈시울을 붉혔다. 회사 정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다. 30년을 다닌 건물이 저 멀리 보였다. 가슴 한편이 텅 빈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낮인데 집에 있으니 어색했다. 뭘 해야 할지 몰랐다. TV를 켰지만 집중이 안 됐다.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다고. 쉬엄쉬엄 다른 일을 찾으면 된다고. 명퇴 후 일주일 동안은 쉬었다. 30년 만에 처음 맞는 긴 휴가였다. 집에서 푹 쉬고 아내와 영화도 보러 갔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돈을 벌어야 했다. 아이들은 아직 학생이었고 교육비가 계속 들어갔다.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다. 30년 경력을 빼곡히 적었다. 대기업 생산팀장 출신. 품질 관리, 생산 관리, 인력 관리 경험 풍부. 이 정도 스펙이면 어디서든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했다.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 제조업체, 중소기업, 대기업 계열사. 가리지 않고 지원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연락이 없었다. 2주가 지났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한 달이 지나자 초조해졌다. 왜 연락이 없는 거지? 내 이력서에 문제가 있나? 다시 확인해 봤지만 문제가 없었다. 마침내 한 곳에서 면접 연락이 왔다. 창원의 중견 제조업체였다. 생산관리 팀장 자리였다. 설레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갔다. 면접관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임원이었다. 내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말했다. 경력은 정말 훌륭하다고. 그런데 연세가 55세라고. 자기들이 찾는 인력은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라고. 장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나는 대답했다. 나도 60세까지는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면접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5년 정도면 금방이라고. 그리고 나이가 있으니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될 거라고. 면접은 10분 만에 끝났다. 불합격 통보는 이틀 후에 왔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다. 면접을 보러 가면 나이가 걸림돌이었다. 경력은 좋지만 40대 초중반을 찾고 있다고 했다. 55세면 얼마 못 일할 거라고 했다. 팀 평균 나이가 30대라서 적응이 힘들 거라고 했다. 나이. 모든 곳에서 나이가 문제였다. 몇 달이 지나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저축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불안이 엄습했다. 밤마다 잠을 설쳤다. 마침내 한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다. 작은 제조업체였다. 직원이 10명 정도. 생산관리 과장 자리였다. 팀장이 아니라 과장. 월급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인 200만 원.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일이라도 해야 했다. 그곳에서 6개월 일했다. 하지만 환경은 열악했다. 시설도 낙후되었고 업무 강도는 대기업보다 심했다. 직원들도 나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대기업 출신이라고 거만하다는 소리를 뒤에서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사장은 틈만 나면 간섭했고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참고 견뎠지만 6개월이 한계였다. 몸도 마음도 지쳤다.
결국 그만뒀다. 그 후로도 몇 군데 더 다녔다. 하지만 어디도 오래 다니지 못했다. 나이든 신입을 반기는 곳은 없었다. 55세, 60세 가까운 나이에 새로운 조직에 적응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축은 줄어들었다. 명태금 1억 원은 생활비로 조금씩 녹아내렸다. 3년이 지나자 5천만 원이 남았다. 그 속도로라면 몇 년 못 가 바닥날 것 같았다. 설상가상으로 아이들의 교육비가 급증했다. 큰아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성적이 우수했기에 서울의 명문대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지방 고등학교는 서울에 비해 입시 정보가 부족했다. 학원도 수준이 떨어졌다. 어느 날 큰아이가 나에게 말했다. 친구 중에 서울로 유학 간 애들이 있다고. 거기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정보도 많고 학원도 좋다고. 자기도 서울 가서 공부하면 안 되냐고 물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서울에서 자취하며 학원 다니려면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은 필요했다. 지금의 우리 형편으로는 불가능했다. 나는 대답했다. 아빠가 지금 일이 없어서 그렇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여기서도 충분히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너는 똑똑하다고. 큰아이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표정이 가슴에 박혔다. 아빠로서 무능함이 느껴졌다. 그래도 학원은 보내야 했다. 영어, 수학, 논술 학원. 한 달에 80만 원이 들어갔다. 작은 아이도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학원비가 늘었다. 영어, 수학, 과학. 한 달에 60만 원. 두 아이 학원비만 매달 140만 원. 거기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250만 원은 필요했다. 나는 재취업에 실패한 상태였다. 아내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달에 120만 원을 벌었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아내가 마트 계산원 일을 한다는 게 마음 아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매일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오면 다리가 아프다고 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다리가 퉁퉁 부었다. 내가 안마를 해줬다.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났다. 나는 말했다. 미안하다고. 내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다고. 아이들 교육비라도 벌어야 한다고. 당신도 힘드니까 자기가 하는 거라고. 아내는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와 슬픔을 나는 알고 있었다. 저축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명태금도 거의 다 썼다. 3년 만에 5천만 원이 2천만 원으로 줄었다. 고민 끝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 밤 11시부터 새벽 7시까지. 시급 8천 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다.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했다. 몸이 점점 망가졌다. 허리가 아팠다. 무릎도 아팠다. 60세 가까운 나이에 밤샘 일은 버거웠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았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모습이 초라했다. 가끔 아는 사람이 들어오면 얼굴을 돌렸다. 창피했다. 대기업 팀장 출신이 편의점 알바를 하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돈을 벌어야 했다. 2015년 큰아이가 대학 입시를 치렀다. 결과가 나오는 날 큰아이가 울먹이며 전화했다. 서울대에 붙었다고. 전화를 받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내 딸이 서울대에 합격하다니. 가슴이 벅찼다. 너무 자랑스러웠다. 편의점 카운터 뒤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덮쳤다. 서울대 등록금에 서울에서의 생활비, 집세까지. 1년에 최소 2천만 원은 필요했다. 4년이면 8천만 원. 통장을 확인했다. 남은 돈이 2천만 원. 턱없이 부족했다. 고민 끝에 결정했다.
집을 팔기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 10년 전 1억에 산 집은 1억 3천만 원에 팔렸다. 10년 동안 3천만 원밖에 오르지 않은 것이다. 문득 서울이 궁금해졌다. 서울의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 친구에게 전화했다. 목동 아파트가 지금 얼마냐고 물었다. 친구가 대답했다. 20억 넘어갔다고. 1999년에 2억 5천에 샀는데 지금 20억이라고. 대출도 다 갚았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만약 내가 서울을 선택했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서울에 집을 샀다면, 지금쯤 나도 2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나는 1억 3천만 원짜리 집을 팔아 그 돈으로 아이의 대학 생활을 지원해야 했다. 등기권리증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 집이 우리의 전부였는데, 빚 없이 산다는 자부심의 상징이었는데, 이제 이것마저 팔아야 한다니.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손이 떨렸다. 집을 팔고 우리 부부는 월세로 이사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50만 원짜리 투룸이었다. 30평 아파트에서 투룸으로, 내 집에서 월세로. 이삿짐을 싸는 아내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짐을 쌌다. 1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습이 더 가슴 아팠다. 나는 말했다. 미안하다고. 내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다고. 아이들 잘 키우면 되는 거라고. 아내는 웃었지만 그 미소는 슬펐다. 월세로 이사한 첫날 밤, 나는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30평 아파트에서 보이던 산은 이제 보이지 않았다. 다른 건물 벽만 보였다. 눈물이 났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성실하게 살았는데, 빚 없이 살려고 애썼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큰아이의 대학 생활은 순조로웠다. 성적도 우수했고 장학금도 받았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생활비는 만만치 않았다. 집세, 식비, 교통비, 교재비. 매달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갔다. 나는 아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최대한 지원해주고 싶었다. 집 한 돈 1억 3천만 원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매달 생활비에 아이 대학 생활비까지 1년에 3천만 원씩 나갔다. 그러는 사이 작은 아이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작은 아이 역시 공부를 잘했고 서울의 명문대를 목표로 했다. 학원비가 또 늘었다. 이번에는 월 150만 원이었다. 입시 준비학원, 논술학원, 영어 회화까지. 나는 편의점 알바를 계속했다. 밤 11시부터 새벽 7시까지. 이제 62세였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먹어가며 일했다. 무릎도 붓고 다리에 힘이 없었다. 새벽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쓰러지듯 잠들었다. 낮에는 자고 저녁에 일어나면 또 일하러 갔다.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아내도 마트 일을 계속했다. 우리 부부는 아침 저녁으로 스쳐 지나가듯 얼굴을 봤다. 대화가 줄어들었다. 웃음도 사라졌다. 저녁에 잠깐 마주칠 때 서로 물었다. 오늘 어땠냐고.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2018년 작은 아이도 대학에 합격했다. 연세대학교였다. 또 서울이었다. 나는 남은 돈을 계산해 봤다. 집 팔아서 남은 돈에서 큰아이 대학 생활비로 쓰고 그동안 모은 돈. 합쳐서 7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다. 작은 아이의 대학 생활비로 4년간 최소 8천만 원은 필요했다. 돈이 부족했다. 1천만 원이 부족했다. 고민 끝에 아내와 상의했다. 우리 저축을 깨자고.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 그 돈마저 아이 대학 보내는데 쓰자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의 노후 자금마저 아이들에게 쏟아부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500만 원. 그게 전부였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앞으로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아이들이 잘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큰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다. 대기업에 들어갔다.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2년 후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상대방도 좋은 사람이라고. 만나보니 정말 좋은 청년이었다. 기뻤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다. 결혼 비용이었다. 요즘 결혼에는 최소 5천만 원은 들어간다고 했다. 신혼집 전세금까지 합치면 2억은 필요했다. 나는 손에 쥔 게 없었다. 통장에는 500만 원. 그게 전부였다. 큰아이에게 말했다. 아빠가 미안하다고. 아빠가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목이 메었다. 큰아이는 오히려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다고.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아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고맙다고. 큰아이의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편의점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다. 결국 신랑 측에서 전세금을 마련했고 결혼식 비용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치렀다. 나는 겨우 1,000만 원을 보탰다. 통장에 남은 500만 원과 빌린 500만 원. 결혼식 날 나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다. 주례 앞에 딸을 세우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하다고. 아빠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라고. 마음속으로 계속 사과했다. 작은 아이도 대학을 졸업하고 2년 후 결혼했다. 이번에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다. 이번에도 1,000만 원. 아내와 내가 1년간 더 모은 돈이었다. 두 아이의 결혼을 치르고 나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통장에는 몇백만 원이 전부였다. 매달 들어오는 건 국민연금 80만 원과 아내의 파트타임 월급 1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130만 원. 여유가 없었다. 작년 가을 오랜만에 서울에서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렸다. 나는 20년 만에 참석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입구부터 화려했다. 샹들리에가 빛났고 바닥은 대리석이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여유로워 보였다.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다. 자리에 앉았다. 친구들은 오랜만이라며 반갑게 인사했다. 이야기가 시작됐다. 하나같이 부동산 이야기였다. 한 친구가 말했다. 자기 강남 아파트가 지금 20억 넘어갔다고. 대출 다 갚았다고. 다른 친구도 말했다. 자기는 목동에 있는데 20억 넘었다고. 전에 하나 더 샀는데 그것도 7억이라고. 또 다른 친구가 말했다. 부동산이 최고라고. 자기는 은퇴하고도 월세 받아서 편하게 산다고. 나는 입을 다물었다. 끼어들 말이 없었다. 한 친구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창원에서 어떻냐고. 집값 많이 올랐냐고. 나는 대답했다. 아니라고. 거의 안 올랐다고. 그리고 집 팔았다고. 지금은 월세 산다고.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다. 친구가 말했다. 아, 그렇구나. 애들 대학 보내느라 힘들었겠다고. 동정 어린 시선이 느껴졌다. 그 시선이 견딜 수 없었다. 나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66세 노인. 구겨진 옷. 값싼 신발. 피곤한 얼굴. 반면 친구들은 명품을 입고 여유롭게 웃고 부동산 이야기로 자랑하고. 같은 나이, 같은 시작점에서 출발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달라졌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혼자 소주를 마셨다.
친구들은 집값이 올라 부자가 되었고 나는 집을 팔아 가난해졌다.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달랐다. 만약 그때 서울을 선택했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서울에 집을 샀다면, 지금쯤 나도 10억, 2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을 텐데, 아이들에게 결혼 자금도 넉넉히 줄 수 있었을 텐데, 노후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후회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나는 우울해졌다. 매일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의 여유로운 표정, 고급 레스토랑, 명품 옷. 반면 나는 월세방에서 살며 편의점 야간 알바로 생활비를 버는 66세 노인.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도 몰랐다. 친구들? 아니다. 그들은 잘못이 없다. 세상? 부동산 제도? 아니면 나 자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과거가 자꾸 떠올랐다. 그때 서울을 선택했더라면, 그때 대출을 받았더라면, 그때 후회는 끝이 없었다. 가장 괴로웠던 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다. 친구들은 아이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결혼 자금도 넉넉히 주고 심지어 손주들 교육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다. 반면 나는 아이들에게 준 게 없었다. 오히려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큰딸은 결혼 후 신혼집 전세금을 남편 쪽에서 마련했다. 작은 아이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는 게 아닐까? 자괴감이 들었다. 아이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죄스러웠다. 아이들은 잘 지낸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이들도 힘들다는 걸.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전세금 마련하기도 버거울 거라는 걸.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하다고. 마음속으로 계속 사과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눈물이 났다. 가슴이 찢어졌다. 지난 겨울 큰딸이 아이를 낳았다. 손주였다. 귀여운 여자아이였다. 딸이 전화했다. 산후조리원 퇴원했다고. 집에 왔다고. 아빠 보고 싶다고. 올 수 있냐고. 나는 대답했다. 그렇다고. 간다고. 곧 간다고. 아내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다. 딸의 집은 전세였지만 깨끗하고 아늑했다. 사위는 반갑게 맞아줬다. 손주를 안아봤다. 작고 따뜻했다. 아기가 내 품에서 잠들었다. 눈물이 났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줄 게 없구나. 마음속으로 말했다. 딸이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아빠, 무슨 소리냐고. 아빠가 자기한테 다 주셨다고. 나는 말했다. 뭘 줬냐고. 아빠는 너희한테 집 하나 물려주지 못했다고. 딸이 말했다. 자기는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아빠는 자기한테 최고의 교육을 해주셨다고. 덕분에 서울대를 나왔고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이게 다 아빠 덕분이라고. 나는 말했다. 하지만 딸이 말을 끊었다. 친구들 중에는 부모님이 집은 물려줬지만 교육은 제대로 못 시켜준 경우가 많다고. 그 친구들은 지금 힘들게 산다고. 반면 자기는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갖췄다고. 이게 더 큰 재산이라고. 가슴이 뭉클했다. 사위도 말했다. 자기 아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실하고 똑똑하고 마음도 따뜻하다고. 이런 사람으로 키워주신 게 장인 어른의 가장 큰 유산이라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작은 아이 부부도 왔다. 작은 아이가 말했다. 아빠, 엄마, 감사하다고. 자기들을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나는 말했다. 우리가 뭘 해줬다고. 작은 아이가 말했다. 아빠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다고. 빚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다고.
자기는 그런 아빠가 존경스럽다고. 큰딸이 덧붙였다. 맞다고. 아빠 친구들은 집은 있지만 자식들과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다고. 돈만 주고 시간은 안 줬다고. 반면 아빠는 자기들과 항상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다고. 주말마다 등산 가고 여행 가고. 그 추억이 자기한테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 잘했다고.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며칠 후 나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한강을 따라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지난 25년을 돌아봤다. 1999년 나는 빚을 싫어해서 지방을 선택했다. 당시에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2010년 명퇴를 했다. 재취업에 실패했다. 힘들었다. 2015년 집을 팔았다. 아이들의 교육비를 위해 아팠다. 2020년대 아이들이 결혼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다. 미안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내가 얻은 것도 있었다. 나는 빚 없이 살았다. 대출 이자에 쪼들리지 않았다. 친구들은 집값이 올랐지만 동시에 20년간 대출 이자를 냈다.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반면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다. 최소한 명퇴 전까지는 나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주말마다 아이들과 등산을 갔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봤다. 서울에서 야근에 시달리는 친구들은 그러지 못했다. 아이들과 시간을 못 보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훌륭한 아이들을 키웠다. 두 아이 모두 명문대를 나왔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효심도 깊다. 부모를 존경한다. 친구들의 자녀들은 어떨까? 동창회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친구들의 자녀 중 상당수가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다. 돈은 받지만 대화는 없다고. 부모는 일만 하느라 자녀와 시간을 못 보냈고 자녀들은 부모를 ATM으로만 생각한다고. 반면 내 아이들은 나를 존경한다. 전화할 때마다 안부를 물어본다. 명절 때는 꼭 찾아온다. 손주를 보여준다. 이게 진짜 재산이 아닐까? 집은 숫자에 불과하다. 20억짜리 집이 있어도 팔지 않으면 그냥 숫자다. 반면 자녀와의 관계, 그 추억, 그 사랑은 평생 남는다. 나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 몰라도 관계적으로는 부자다. 나는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 그 순간 지난 25년의 후회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래, 나는 잘했다.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다. 올해 봄, 작은 아이도 아이를 낳았다. 이번에는 남자아이였다. 두 손주를 보며 나는 행복했다. 아내와 둘이 손주들을 돌봐주기로 했다. 딸들이 모두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육아를 도와주기로 한 것이다. 큰딸이 말했다. 너무 감사하다고. 덕분에 자기가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나는 대답했다. 당연한 거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나는 편의점 알바를 그만뒀다. 대신 손주들을 돌보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매일 아침 손주들을 안고 산책을 나간다. 공원에서 놀아준다. 저녁에는 책을 읽어준다. 손주들은 나를 보면 웃는다. 달려온다. 그 순간이 행복하다. 지난주 큰딸이 말했다. 자기가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이제 연봉도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아빠 엄마 용돈을 드리고 싶다고. 매달 100만 원씩. 나는 말했다. 아니다. 괜찮다. 너희가 쓰라고. 큰딸이 말했다. 아니라고. 아빠는 평생 자기들을 위해 희생하셨다고. 이제 자기가 효도할 차례라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작은 아이도 같은 말을 했다. 자기도 아빠 엄마 용돈을 드리겠다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시라고. 두 아이가 매달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보내주기 시작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월 300만 원 가까이 되었다. 월세를 내고도 여유가 생겼다. 아내와 나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다. 고급 레스토랑은 아니지만 동네 맛집에서 삼겹살을 먹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행복하다고. 나도 말했다. 나도 행복하다고. 정말 그랬다. 지난주 또 동창회가 있었다. 이번에는 나도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했다. 친구들은 여전히 부동산 이야기를 했다. 한 친구가 말했다. 요즘 집값도 올랐다고. 자기 집 지금 25억이라고. 다른 친구가 말했다. 부럽다고. 자기는 20억이라고.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한 친구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요즘 어떻냐고. 나는 대답했다. 잘 지낸다고. 손주 둘 생겼다고. 친구가 말했다. 축하한다고. 손주 보는 재미 쏠쏠하냐고. 나는 대답했다. 그렇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또 다른 친구가 한숨을 쉬었다. 부럽다고. 자기는 아들이 해외에 있어서 손주를 자주 못 본다고.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라고. 다른 친구도 말했다. 자기는 딸이 결혼하고 연락도 잘 안 한다고. 돈만 달라고 한다고. 친구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나는 깨달았다. 진짜 부자는 누구인가? 집이 25억인 친구? 아니면 손주를 매일 보는 나? 자산이 많은 친구? 아니면 자녀와 관계가 좋은 나? 숫자로 표현되는 부자? 아니면 사랑으로 채워진 부자? 나는 후자를 선택한다. 나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 몰라도 관계적으로는 부자다. 나에게는 나를 존경하는 자녀들이 있고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있으며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있다. 이게 진짜 재산이다. 오늘도 나는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한다. 손주들은 내 손을 잡고 뛰어다닌다. 저기 나비가 있다며 소리친다. 나는 대답한다. 그래, 나비다. 예쁘지? 햇살이 따뜻하다. 바람이 상쾌하다. 지난 25년을 돌아보면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다.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서울을 선택할까? 지방을 선택할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나는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나는 빚 없이 살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으며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웠다. 그리고 지금 나는 행복하다. 손주들이 웃는 얼굴을 보며 나는 생각한다. 이게 진짜 부자구나. 부동산은 시세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가족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숫자는 변할 수 있지만 관계는 영원하다. 나는 자식 농사를 잘 지었고 그 결실을 지금 맛보고 있다. 이것이 내가 얻은 가장 큰 재산이다. 집이 없어도 괜찮다. 통장에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다. 내게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진짜 부자의 삶이다. 손주가 내 품에 안긴다. 그리고 말한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는 손주를 꼭 안고 대답한다.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간다. 인생도 그렇게 흘러간다. 후회할 시간에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지금 여기 이 행복을 느끼자. 나는 부자다. 다른 종류의 부자. 진짜 부자. 이제 나는 안다. 진짜 부자는 사랑을 남긴 사람이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그날이 누군가의 내일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